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받은 남기호입니다. 여기 이제 학부생하고 대학원생들도 있으신가요? 대학원생들 손 한번. 네,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지금 그 대학원에서는 IT 융합보안이라는 혹시 수업 듣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네, IT 융합보안이라는 과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과목은 학부 수업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네, 다음 학기 강의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세종사이버대학교 특강이 사실은 제가 한 6년 전인가 그때는 주제가 융합보안이었거든요. 융합보안으로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과목이 개설됐고요. 지금 이번에도 또 공교롭게 특강을 또 하고 지금 과목을 다음 학기부터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원래 다음 학기에 지금 촬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촬영하고 있는 것 중에 원래 이제 총 학부 수업은 이제 세미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온리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15주 정도, 지금 13주 정도, 시험 빼고 13주 정도 강의하는 거의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 내용을, 더군다나 한 학기 수업이 한 75분 되거든요. 근데 지금 50분 정도로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좀 얘기를 못하고 개략적인 얘기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크게는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인데 앞부분은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파트가 이거고, 두 번째 파트는 사이버 보안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거기에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방법론이죠. 그 방법론을 왜 적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도입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인공지능만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이 세상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은 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최고의 이익,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은 뭐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소의 손실을 얻는 방법.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때 손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최소의 손실을 얻는 건 뭐겠느냐. 그다음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은 뭐겠느냐. 그거 외에 대략적인 방법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것든지 내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이 가장 이상적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의 어떤 오류, 이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서 활용된다든가 또는 검색 엔진에서 활용되는 것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검색 엔진을 내가 구글로 검색을 했어요. 검색어로 딱 검색 결과를 딱 줄 때 이 결과가 정말 내가 필요한 결과하고의 그 차이, 그 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에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든 정보 처리의 결과를 나에게 서비스를 줄 때 그 결과가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게 뭐겠느냐. 결국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들이 있으면요, 기존에는 이 현실의 문제를 모형화를 했습니다. 수학적 방법으로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형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모형을 가지고 답을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현실의 해답과 대비시키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응용 문제 같은 거, 방정식 공부할 때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철수가 영희가 5km 떨어져 있다.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시속 5km의 거리를 가고 영희가 걸어서 시속 2km의 거리를 갈 때 몇 킬로 지점에서 만나겠느냐. 현실에 결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 응용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죠? 다 방정식으로 모형화를 해서 방정식을 풀고 그런 다음에 x값 뭐고 y값 뭐가 정의가 되면 그때 이제 해당 결과로 얘네들은 3km 지점에서 만날 것이다.
뭐 이런 답을 현실의 문제를 적용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을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 1940년대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수학적 모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죠?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컴퓨팅 파워가 되게 좋기 때문이에요. 컴퓨터가 많은 어떤 계산들을 해주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런 게 현실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컴퓨터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를 해서 손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풀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학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서 푸는 것들이 항상 많은 어떤 해결점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한계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수학 모형으로 할 때는 많은 어떤 모형화를 할 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현실의 문제를 정말 내가 해결해야 하는 정확한 수학 모형으로 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학 모형으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없애고 수학 모형화를 했던 것이고 실제 문제를 완전히 라이브하게 하려면 모형화를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수학 모형화를 정확히 했다고 하면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수나 제약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수학 모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때 해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년 후에 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해는 실용적으로 필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수학 모형화를 해서 해를 막 열심히 컴퓨터가 막 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100년 걸린다고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학 모형화를 해서 해를 도출한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 내에,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이 항상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론 방법을 적용할 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는 수학 모형화를 할 때도 많은 제약들을 없앴고 그 다음에 수학 모형을 해를 구할 때도 굉장히 심플화된 어떤 모형들 이런 것들만을 했었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수학적인 모형 방법을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굳이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학 모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주 심플화된 수학 모형, 뭐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LP라고 하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같은 어떤 이런 선형 모형들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가장 간단한 선형계획 모형 외에 이제 비선형계획, 정수계획, 뭐 조합최적화 이런 모형과 같은 뭐 사실은 이 각각이 다 뭐 학부나 선형계획은 대학교, 뭐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대학원에서 한 모형마다 한 과목입니다. 한 학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학적인 모형화를 했습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수학 모형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보면 현실의 문제를 딱 수학 모형으로 할 때면 여러분 그럼 굉장히 모형 자체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모형 중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선형계획으로 하면 되겠다. 선형계획 안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한 뭐 수억 개, 수십억 개 되는 문제들 중에서 한 그룹화를 각각 시키면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문제마다 이와 같은 포맷들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선형계획이고 선형계획으로 표현 안 되는 건 비선형계획이고 그중에 여기는 변수가 지금 실수로 되어 있지만 뭐 변수가 정수인 경우 정수계획 모형이고 그 중에서 뭐 조합최적화 같은 모형들은 정수이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배낭 안에 내가 배낭의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각각의 물건이 있는데 어떤 조합을 넣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배낭의 물건을 담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최적화 같은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에는 수학적인 모형들 그리고 많은 제약들을 넣고 수학자들이 약간 특징들을 모아서 문제의 유형들을 정의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것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수학 모형을 해서 푸는 것들은 수학 모형에서 풀 수는 있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적용할 때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수학적 모형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세 상황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변수의 수가 되게 증가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의 규모가 커지고 이래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정수계획법이나 뭐 조합최적화 같은 문제는 현실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는 정수,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하는 변수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를 빨리 풀기 어려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뭐 좀 요약해서 뒤에 인공지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같은 문제점이 있다. 전 뭐냐면 결국 아까 우리 했던 것들 중에서 현실의 문제가 수학 모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과거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수학 모형이 이렇게 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른 시간에 푸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현실의 문제는 수학 모형화 하기도 어렵고 모형화 적용하기도 빨리 풀기 어렵다. 그래서 과거의 방법으로 수학 모형화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간략화된 수학 모형을 풀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나중에 우리가 요런 방법은 수학 모형과 요 방법을 심플하게 해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푼 다음에 요걸 적용을 할 때, 현실의 해답으로 적용을 할 때 약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유도리 있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를 아예 최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이제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학적인 모형화를 해서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연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난제가 이제 P는 NP라고 하는 수학적인 난제예요. P라고 하는 거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릴 수 있는 문제 유형들. NP는 non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non deterministic. 그러니까 현재까지 알고리즘을 못 찾은 거죠. 어떤 문제 유형들은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는 문제 해답을 못 찾은 겁니다. 결국엔 모든 문제들은 알고리즘을 아주 똑똑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알고리즘을 찾냐 못 찾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수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P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즉, 이 알고리즘은 폴리노미얼 타임, 즉 빠른 시간에 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 즉 NP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릴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뭐냐면 이런 P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영역이 있는 부분 말고 NP라고 하는 영역에 현재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은 영역을 수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건 뭐냐면 NP 영역에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P가 아닌 NP 영역에 있는 알고리즘 문제들은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찾을 수 있다를 증명하던가 또는 찾을 수 없다를 증명하던가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는 NP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수학자들도 하고 있다. 컴퓨터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수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수학적인 방법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현실의 문제를 수학 모형화 할 때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빠른 시간에 풀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휴리스틱 빼고요. 메타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알고리즘하고 인공지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별도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이런 알고리즘 풀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는 결국 뭐죠? 그냥 빠른 시간에 해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휴리스틱, 메타휴리스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하지만 여러분이 의외로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관련된 사회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휴리스틱이라는 용어나 메타휴리스틱이라는 용어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휴리스틱과 메타휴리스틱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다라는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복잡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모형도 복잡해지고 복잡한 모형을 또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첫 번째 고려한 것이 바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는 휴리스틱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험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거나 또는 판단을 낼 때 사용되는 규칙 또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알고리즘 개발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알고리즘을 개발하죠. 그럼 그건 다 휴리스틱입니다. 예, 그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리즘 이 문제를 내가 많이 접해봤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알고리즘을 해볼게 하면 아주 랜덤하게 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면 다 휴리스틱입니다. 그래서 휴리스틱한 용어는 그냥 경험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랜덤한 것보다는 항상 그죠? 랜덤한 것보다는 좋지만 이게 항상 좋은 해를 계산하고 고장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학적 방법의 대안으로 휴리스틱은 아니었습니다. 메타휴리스틱과 인공지능 두 개를 얘기할 건데 그 전 단계로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영어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광화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뭔가 안내를 해주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각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의 그 거리들, 이 거리는 뭘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교통이 안 막히는 구간들을 중심으로 연결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동안에 갈 수 있는 경로를 구하는 게 내비게이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휴리스틱을 여러분이 개발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각 구간과 구간 사이의 통행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가변적이니까. 몇 시간, 분마다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지도상의 거리들 있죠. 그냥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광화문까지 가는데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구간사의 거리가 가장 빠른 길을 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알고리즘을 그렇게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도 휴리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휴리스틱은 알고리즘 개발자가 주관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인데 다만 그 알고리즘 개발자가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not bad 정도의 알고리즘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휴리스틱은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냥 알고리즘 개발자가 각 문제마다 문제에 적합하게 만드는 알고리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좀 더 개선해 보겠다. 즉, 뭔가 이 알고리즘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걸 구조화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메타휴리스틱입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거는 상위 수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상위 수준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휴리스틱하고 다르게 메타휴리스틱은 몇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있고 그 유형들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구조가 있는 겁니다. 특정 구조가 있고 구조가 있는 휴리스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것들은 수학적으로는 이미 빠른 시간에 최적의 해는 아니지만 최적의 에 가까운 해를 구한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죠.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틀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를 구한다고 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요, 측정된 알고리즘을 모아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를 계산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학습 단계가 있고 학습이 끝나면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휴리스틱을 빼고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학적 방법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동안 해를 구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이제 메타휴리스틱입니다. 그래서 상위 수준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건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틀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틀이 있어서 이 틀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만 이제 바꾸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어쨌든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 메타휴리스틱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은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책들이 많진 않지만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겁니다. 시뮬레이티드 어넬링, 타부 서치, 유전 알고리즘, 신경망 알고리즘 4가지를 보통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신경망 알고리즘이 이제 AI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은 요거는 이제 AI를 설명할 때 할 예정이고요. 자, 시뮬레이티드 러닝, 타브 서치, 유전 알고리즘들이 그래서 크게 메타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메타리스틱 알고리즘의 개념을 보면 예전 보드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최적의 해인데 최적의 해를 구할 때 로컬, 지역 최적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사적인 전역 최적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니멈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러분 함수로 표현은 못하지만 만약에 함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면 이 중에 요 국소적으로 낮아지는 요 점들 있죠. 이런 점들이 이제 최적해 값들이거든요. 지역, 로컬 최적해인데 그 중에서 이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알고리즘 서치하는, 그러니까 이 메타리스틱을 이용하지 않은 알고리즘들은 보통을 보면은 이제 경사법 같은 걸 쭉 쓰게 되면 이제 초기해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초기해를 잘 설정하게 되면 그 최적해를 잘 찾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최적해를 이런 쪽 근처에 있는 최적해 그 초기해를 잡게 되면 보통 미분 같은 것들을 수행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요 근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점들을 최소로 잡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서치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지역 최적해에 머물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리스틱이 아닌 거는. 근데 메타리스틱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하고 다르게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는 건데요.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시뮬레이터 러닝이라든가 타브 서치라든가 유전 알고리즘들이 그런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 개념을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그냥 궁극적으로 이 메타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에 지금 잠깐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사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즉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 가장 밑에 있는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근데 그게 전사 최적해인데 그 국소적으로 최저화에 있는 값들을 잘못 구하는 어떤 기존의 방법들을 해결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타리스틱은 최적에 가까운 해를 그러니까 최적해는 아니지만 최적에 가까운 해를 빠르게 구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용어들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라고 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머신러닝보다 더 큰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범위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수학적 모형화가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리스트가 목적은 같습니다. 수학적 모형화가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좀 빨리 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머신러닝은 그 중에서 뭔가 학습을 해서 수행을 하는, 추론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처럼 학습을 하고 추론까지 내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머신러닝은 학습대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그게 완료되면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추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폰트가 여기 좀 컴퓨터가 좀 달라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깨졌는데, 자, 인공지능은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여기 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사람의 두뇌가 모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감지, 추론, 행동,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광범위한 범위라고 보면 되고요. 머신러닝은 그 중에서 특별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차이를 보면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해놨는데 인공지능은 추론까지 자기 스스로 하거든요. 의사결정을 하는 CEO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머신러닝은 물어보면 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머신러닝을 다 이용하는 건데 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면 학습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머신러닝이 뭔가 스스로 판단을 하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내가 물어보면 답을 하는 거는 머신러닝, 그리고 스스로 판단까지 하는 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 모방하는 전체 개념이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머신러닝은 그 중에서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하고 묶여가지고 인공지능이 발달할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에 여기 좀 들어가는 게 어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실은 제가 지금 껴놨는데,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알고리즘,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학습은 뭐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의 데이터가 대체로 빅데이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즉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게 가능해짐에 따라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때 자 그럼 여기 인공지능에서 활용하게 되는 빅데이터가 어떤 개념이냐? 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법 대비 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빅이잖아요. 많은 양의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의미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좀 기술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빅데이터가 많은 양의 데이터, 즉 인공지능이 보다 좋은 지능을 갖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빅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하나의 회사를 봅시다. 이 회사에서 보면요. 과거에는 중요한 데이터가 보통 어디에 있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 조직에서는 내가 보호해야 될 중요한 데이터, 또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SQL로 변환하고 처리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결국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UI를 접근을 할 때 SQL이라고 하는 걸로 그런 정형화된 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부분 큰 조직의 중요한 데이터는 대부분 다 어디 있었죠?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습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로겠죠?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와 같이 전체 조직의 한 5% 이내 중요한 데이터, 근데 양으로 보면 5% 이내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이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5% 이내의 데이터, 나머지 데이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보통 뭐죠?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한글 파일,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이런 파일, 내용들. 이 내용들은 양으로 볼 땐 뭐죠? 한 조직에서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빅데이터죠.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처럼 여기서 정보를 추출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거기 때문에 뭔가 추출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다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가 됐냐면 이런 나머지 양으로 볼 땐 95% 이상이 되는 한 조직에서 과거에는 각 PC에 분산돼 있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지 못했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내가 모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뭐죠? 그래서 여기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와 같이 한 조직에서 95% 이상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는 형태가 뭐다? 비정형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이와 같은 문서 파일들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미지 파일 있죠. 그죠? 예전에 영상 같은 거, 이미지들, 이게 다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영상 인식 기술이 잘 없었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쉽게, 쉽진 않지만 아직도 발전되고 있는 거지만 과거에 비해서 쉽게 처리함으로써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뺄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얘기냐? 어디 가서, 많은 양의 데이터. 1차원적인 거고요. 2차원적인 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은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이 일반화가 되게 된 게 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대체적으로 비정형 데이터가 텍스트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텍스트 데이터, 문서 파일 같은 거. 그래서 문서 파일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빼는 거 이런 용어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고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묶어서 텍스트 마이닝이든 뭐 데이터베이스든 다 중요한 정보를 빼는 걸 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은 결국 그 안에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보안 솔루션을 만들면서 그 중에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일반적인 어떤 지능인데 그 중에 머신러닝은 특별한 문제를 푸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보통 사이버 보안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대체로 머신러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보안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알면 좋을 것인데, 보통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가장 고전적인 것들은 네이버 베이지안이라고요. 수식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요. 최근접 이어법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예전에는 메타 히스틱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신경망 알고리즘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딥러닝으로 가게 되는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4가지 정도를 얘기할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네이브 베이지안인데, 여러분 수식을 보면 되게 어렵죠? 예. 제가 사실 강의할 때도 이걸 설명은 아니에요. 수식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네이브 베이지안은 어렵지만, 실제 활용할 때는 여러분이 뭐 날 코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브 베이지안은 여러분 보면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좀 되신 분도 있지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얼마 안 되신 분은. 그 확률 통계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A 주머니에는 빨간 공 3개가 있고 파란 공 2개가 있고, B 주머니에는 빨간 공 5개가 있고 파란 공 2개가 있다. 철수가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공을 꺼냈더니 이 공이 빨간 공이었다. 이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은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바로 네이브 베이지안의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브 베이지안은 사실은 과거에,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미 통계학자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인공지능,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는 이거는 지금 이제 융합 보안에서 많이 활용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이버 보안에서는 어떤 문제에 활용되냐면요. 스팸 메일하고 햄 메일을 분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 필터가 있잖아요. 그럼 메일 서버가 메일을 받아서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이냐 햄 메일이냐를 분류하는 문제. 사이버 보안에 메일 필터가 있잖아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이렇게 네이버 베이지안으로 아주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메일을 한 2만 개 정도 딱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딱 해보고 그 중에 이 중에 스팸 메일은 우리가 답을 아는 거죠. 이게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 과정이 뭐냐면 2만 개 메일을 과거에 보고 이 중에 이 메일을 보니까 요거는 스팸 메일, 요건 햄 메일. 스팸이 아니면 햄 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스팸 메일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오면 스팸 메일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팸 메일을 한 10,000개 정도를 수집을 했어요. 또 햄 메일을 한 10,000개 정도 수집을 봤더니 스팸 메일에는 섹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스팸 메일인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이제 특성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에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팸 메일에는 안 나오는 단어, 메일에는. 햄 메일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단어가, 즉 2개의 그룹을 뭔가 구별시키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바로 이제 특성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럼 학습 과정이 끝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메일이 들어오면 그 데이터들을 쭉 읽으면서 그 중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스팸 메일 그룹이 높다. 이거는 이런 단어, 예를 들면 전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햄 메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바로 네이브 베이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쉽게는 단어가 2개만 얘기했지만 3개, 4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 단어의 수가 많아지면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수식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단어가 2개면 2차원이고 단어가 3개면 3차원이 될 건데 이제 n차원으로 일반화시킨 수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카메라 가지고 이제 융합보안에서는 예전에
보안 사고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애가 DB 서버실 앞을 쭉 배회를 해요. 그랬을 때 그런 애 중에 20%는 보안 사고를 냈다. 이제 과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정보 시스템에 하는데 로그인 실패를 연속으로 해. 홍길동이라는 애가. 세 번 연속 실패하면 그런 애가 나중에는 보니까 보안 사고를 내는 경우가 70%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요 앞에 있는 문장 있죠? 세 번째 줄까지 요 문장. 요 문장이 바로 이 나이브 베이지안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과거의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봤더니 DB 서버실 앞에 배회했던 애들이 쭉 있는데 걔가 그 중에 사고를 냈는지 안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서 로그인 실패 세 번 한 애들 중에서 몇 명이 보안 사고를 냈는지를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이브 베이지안은요, 이와 같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통계를 계산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후에 만약에 어떤 애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되면 얘가 보안 사고를 낼 확률은 몇 프로가 되겠느냐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확률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보안 담당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얘 어떤 홍길동이라는 애가 DB 서버실 앞을 배회하고 3회 연속으로 로그인 실패 두 가지 행위를 다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확률을 계산했더니 36.8%가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가 보안 사고를 낼까 안 낼까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나중에는 한 전체 회사가 1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 100명이 어떤 놈이 보안 사고를 낼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마다 다 이런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하면 그 중에서 이런 확률이 높은 애들 있죠. 랭킹을 보통 매깁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한 10명까지가 확률이 36.8%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애들을 다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 중에 얘가 10등 안에 들었다. 그럼 얘는 보안 사고가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얘한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안 사고 낼 것 같은 사람을 뭔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지만 랭킹을 매겨서 보안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100명한테 다 신경을 쓰는 것보단 이런 랭킹이 높은 애들한테 더 집중을 해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다. 뭐 이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확률식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확률식입니다. 수학 정석 시간에 나왔던 확률식이에요. 빨간 공, 파란 공. 해서 그 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나오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수학적인 수식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다음에는 뭐냐면요. 두 번째가 머신러닝 중에는 최근접 이윤법이라고 하는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 저희 대부분의 수업은 사실 이렇게 제가 보드에 타이핑하면서 쓰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스팸하고 해외메일을 분류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 버추얼하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스팸메일하고 해외메일을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N차원일 수 있지만 2차원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메일의 내용을 쭉 읽었을 때 이제 우리가 특성치라고 하는 걸로 스팸메일하고 해외메일을 분류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스팸에 많았던 걸로 섹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햄메일, 스팸 메일이 아닌 정상적인 메일이 많이 있었던 단어로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냥 두 개만 특성으로 잡겠다. 메일을 분류하는데 이렇게 딱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를 구성하는 좌표를 구성하는데 X좌표 대신 X좌표를 뭘로 줄 수 있냐면요. 메일을 읽었을 때 섹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횟수. 그 X축입니다. Y축은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일에 몇 번 나오느냐.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횟수니까 다 숫자로 매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팸 메일 10,000개를 분류를 딱 해요. 그죠? 스팸 메일 10,000개를 분류 딱 해, 메일 하나 읽으면 그 중에 섹스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고, 전략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면 메일 하나가 좌표 하나가 나오죠. 그죠? 두 번째 메일을 쭉 읽으면, 기계가 읽으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X축은 섹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의 개수. 그 다음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의 개수. 하게 되면 두 번째 메일도 메일 하나 읽었을 때 좌표가 하나 나오죠. 10,000개의 메일을 읽으면요, 10,000개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플러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점 하나가 사실은 메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스팸 메일, 만약에 스팸 메일은 우리가 X라고 이렇게 플러스 한다고 칩시다. X라고 플러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햄 메일은 동그라미하고 플러스를 합니다. 그렇게. 그죠? 왜냐하면 10,000개의 메일과 10,000개의 메일, 스팸 메일이 10,000개면 10,000개의 점이 나오고,
햄메일이 만 개면 만 개의 점이 나오죠. 그러면 한 좌표축에 과거 X축은 섹스라고 하는 단어의 수, Y축은 Y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의 수가 될 거고, 그 메일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안에는 2만 개의 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학습이 끝나요. KNN에서는 딱 끝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메일이 딱 옵니다. 새로운 메일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기계가 쭉 읽어요. 그래서 섹스라는 단어가 몇 개지? 5개가 있어요. 5. 전략이라는 단어가 몇 개지? 했더니 2가 나와요. 2개예요. 그럼 5,2가 되겠죠, 좌표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점이 나오면 새로운 점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5,2라고 칩시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요거는 좀 그런데 만약에 요게 스팸 메일이고 요게 햄 메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KNN은 뭐냐면 요 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중에서 내가 K라고 하는, K는 변수예요. 알고리즘 개발자가 나는 K는 5개로 하겠어. 그러면 O 네이버후드가 됩니다. 그래서 O 니어스트 네이버후드가 돼서 요거면 요 중에 모든 점들의 거리를 구했을 때 5개의 점이 있죠.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과 기존에 플러시 된, 기존에 타점이 된 점들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5개의 점을 고릅니다. 그죠? 봤더니 뭐죠? 4개는 스팸 영역에 있는 거, 하나는 햄 영역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새롭게 들어온 검은 점은, 새로운 점이 딱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는 스팸 메일이 그냥 투표를 해도, 그죠? 스팸 메일에 가까운 데 많은 거니까 스팸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접 이웃법, KNN이라고 하는 방법은 학습 단계에서는 내가 미리 특성치를 정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스팸하고 햄 메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치를 보니까 섹스라는 단어의 수, 햄이라고 하는 단어의 수로 내가 특성치 잡겠다 하면 그걸로 이제 그 좌표축이 정해지고, 그 기준으로 이제 기존의 점들을 다 벡터화해서 타점을 한 이후에 새로운 점이 나오면 타점을 해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K개의 점들 중에서 이게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를 보고 새로운 점의 그룹을 판단하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거리 기준, 코사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는 이렇게 거리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메일에 섹스라는 단어가 5개 있고 전략이라는 단어가 2개 있어요. 그럼 5,2죠. 그 메일은. 근데 그 메일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계속 붙여봐요. 100개를 붙여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0,2가 200이 되죠. 500,200. 같은 메일을 붙인 겁니다. 근데 500,200이 됐어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뭐죠? 5,2보다 굉장히 먼 걸로 돼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한 거리를 계산을 하면, 그죠?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붙이면은 그 그룹에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거리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리를 이용을 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각도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 코사인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라인에 있으면 5,2면 500,2면은 이게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거리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SVM은 이거랑 연결되거든요. 자, 근데 KN은 이렇게 새로운 점이 오면 이 가장 가까운 거리의 점으로 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5개의 점을 계산을 하려면 모든 점하고 거리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탑5를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5개를 구하려면 모든 점들하고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애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SVM은 어떻게 하냐면 요 그룹과 요 그룹이 있으면 요걸 나누기 위한 요걸 보세요. SVM은 이 이후에 KNN 이후에 요 영역을 나누는 요거만 딱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점이 들어오면 이 영역에 이쪽이니까 이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SVM 처음 들어봤나요, 용어를? SVM이 머신러닝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KNN까지는 사실 라이브 베이지는 워낙 전통적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KNN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SVM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해졌을까요? 구글 검색 엔진이 SVM 쓴다고 알려지면서 검색 엔진 있잖아요. 그 중에 구글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SVM을 쓰면서 개발을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림을 기억하면 SVM은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랬을 때 점을 타점하고 점을 찍고 그 2개의 영역을 나누는 요 평면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이 끝나요. 아까 KNN에서는 이렇게 타점을 하면 끝났고 SVM은 여기서 요 2개의 그룹을 나누는 요 선, 2차원이니까 선이고 3차원 이상이면 평면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면 이때 끝납니다. 그러면 이 나누면
그 다음에 이 영역은 무조건 스팸 영역, 이 영역은 햄 영역입니다. 그러면 점과의 거리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새로운 점 타천되면 이게 어느 영역인지 바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금방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특성치를 정의하고 벡터화한 다음에 플러스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누는 평면 이거를 계산한다. 그러면 시험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벡터화만 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영역, 좌표만 구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영역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과거에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특성치를 이용하는 거는 일단 똑같습니다. 신경망하고 딥러닝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 연결되는 이 포인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신경망이 원래 내가 박사 논문도 신경망을 썼어요. 이게 왜 1990년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좀 텀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신경망 알고리즘이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처럼 다시 부활이 됐어요. 뭐 때문에 부활됐냐? 딥러닝 때문에 부활이 됩니다. 그 경계가 뭐가 있느냐? 특성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비아그라, 그러니까 뭐죠? 스팸멜과 햄멜 분류하려면 내용의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활용이 되는지를 특성치를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거에 있던 알고리즘들은 다 특성치를 추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거에 관련 논문들이 막 나와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특성치를 추출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특성치가 잘못 추출되면 알고리즘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죠. 이게. 그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알고리즘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딥러닝은 어떤 개념이 되냐?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신경망, 이 특성치를 몰라도 됩니다. 특성치를 몰라도 그냥 로 데이터 있죠. 예를 들면 영상, 이미지 같은 거 있죠. 이미지 데이터들을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넣어버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원래는 신경망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 특정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밑에 학습을 더 한 번 하는 거예요. 로 데이터를 넣어서 말하자면 특성치처럼 추출되는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신경망과 딥러닝의 차이는 특성치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특성치를 과거에는 알아서 알고리즘 개발자가 도출한 다음에 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그냥 딥러닝을 통해서는 그걸 모르더라도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더 정확해진 거죠.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뭘까요?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많은 양의,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특성치를 추출한다고 하면 또 뭐가 있냐면 과거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만 특성치를 추출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단어의 수라든가 이런 거. 이미지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지문 채취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점의 등고선의 수, 가운데 점의 좌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리즘 개발자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들을 특성치로 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특성치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딥러닝에서는 이 로 데이터를 그냥 넣게 됨으로써 그 중간에 나온 특성치는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특성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그걸 경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신경망은 어떤 개념이냐? 그런 개념인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력과 은닉과 출력층인데요. 자,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의 원리는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때리면 인풋은 뭐죠? 때리는 강도입니다. 아웃풋은 내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라고 봅시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 강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연결 강도는 모르는 거죠. 그 연결 강도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신경망에서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추측? 많이 때려보는 겁니다. 0.1의 강도로 때렸을 때 아픈 정도가 뭐다. 0.5로 때렸을 때 아픈 강도가 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때리면서 이 안에 있는 연결 강도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넣어요. 처음에 초기화로 연결 강도는 다 0으로 일단 해놓고 칩시다. 연결 강도는 초기화를 시켜놓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연결 강도를 그냥 내가 추정한 연결 강도, 처음에 추정한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값이 나오죠. 근데 내가 경험적으로 0.1을 강도로 때리면 0.5라고 하는 공통을 느껴요. 근데 계산을 했더니 오차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걸 했더니 0.1이라고 하는 강도로 입력을 해서 연결 강도를 그냥 내가 모르는 값, 처음 초기 값으로 넣었더니 여기 강도가 나오는 산출값이 0.3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0.5라는 걸 알아요. 0.5가 나와야 된다는 걸.
그럼 오차가 있죠. 뭐죠? 0.2라는 오차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쭉 갑니다. 연산을 또 해요. 그래서 처음에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연결 강도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선정된 연결 강도를 가지고 두 번째 데이터에 입력을 해요. 그럼 이제 앞 단계에서 설정되어 있는 연결 강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온 값. 그죠? 나온 값과 나와야 될 값을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강도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온 값이 한 2 정도 됐어요. 또 3이라고 하는 오차가 있죠. 그럼 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또 연결 강도를 보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단계를 하는데 역전파로 해서 연결 강도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매 단계마다 앞 단계에서 고정된 연결 강도를 계산을 하고 실제 나와야 될 값과 내가 산출한 값에 오차가 발생하죠. 그거를 계속 보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차가 크겠죠. 근데 한 10만 개 이상, 보통 이제 신경망은 10만 개 이상 학습 데이터를 가지라고 하거든요. 10만 개 이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산출한 값과 나와야 될 값이 오차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경망에서의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세포의 연결 강도를 내가 첫 번째 데이터 넣고 두 번째 데이터 넣고 계속 하면서 이 연결 강도의 조합을 보정시키는 겁니다. 보정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입력을 한 데이터에서 나와야 될 값과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온 값이 오차가 비슷해질 때까지 그때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안정화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되고 그러면 학습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 강도의 조합이 많아지면은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신경망은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에 있는 입력층,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팸하고 햄메일을 분류할 때 단어였잖아요. 뭐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특성치를 알아야 되는 게 신경망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이것도 몰라도 로 데이터를 그냥 넣었을 때 이 안에 이제 학습을 더 하는 거죠, 여기. 그죠? 입력층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결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딥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깊이 있게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사실은 오늘 제가 특강은 주로 이제 앞부분을 주로 중심으로 좀 설명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이게 사이버 보안보다는 머신러닝이 아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얘기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활용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체적으로 사실 요즘 사이버 보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활용되고 있는 게 없죠. 원래 이 과목이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이지만요, 암호도 사이버 보안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웹 보안에서 암호 활용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에서 다 암호 활용되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암호도 원래 기반 보호긴 하지만 다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넣으면. 그게 다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의 유형은 이제 사실은 이번 학기에 이제 하게 될 내용인데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영역, 클라우드 보안, 웹 보안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검색 엔진 인공지능 활용되는 거 아시죠? 그죠? 왜냐? 유사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안 취약점 분석 도구는요? 활용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AI가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보안 취약점도 내가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온 결과와 나와야 될 값, 이 차이를 계속 보정하면서 유사도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서 여러분 유사도 분석하는 거 다 AI가 활용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에 다 AI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클라우드 보안 부분에서 보안 취약점 이런 거 나오는 건 다 AI가 활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웹 보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엔드포인트 보안에서 뭐 악성 코드 같은 거 분석하는 거. 여러분 악성 코드 분석도 다 AI 활용되죠? 요즘에. 그죠? 악성 코드 분석할 때도 소스 코드 가지고 비교해서 여기 악성 코드가 있는지도 있지만 또 바이너리 코드 가지고 하는 뭐 정적 분석, 동적 분석에서 요즘엔 다 논문 보면 다 AI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다 활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 세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보안도 트래픽을 보잖아요. 트래픽에서 이게 UF 트래픽인지 아닌지 이로 분석하는 게 다 AI가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죠? 왜냐하면 UF 트래픽 패턴이 있는데 이것들이 적용이 될 때 아주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하거든요. 그럼 결국 유사도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취약점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뭐 CASB와 같은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유사도 분석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활용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웹 보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메일 보안, 메일 필터죠. 그죠? 스팸 메일 분류하는 것들이라든가 웹 취약점 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사례 중심으로 이제 넣어놨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바이러스류, 다양하게 악성 코드류에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이런 AI 활용되고 있고요. 모바일 보안에서도 보면 디바이스 관련된 우회 탐지나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이 되는 거, 여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아까 얘기했죠. 악성 코드라든가 보안 제약점, 또 새로 얘기하는 보안 제약점을 수집하는 위협 헌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대체적으로 유사도 분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게 되는 제로 트러스트가 일부는 저거 되는데, 제로 트러스트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제로 트러스트는 뭐죠? 이 시스템이, 또는 시스템이나 어떤 기관의 사이트가, 이 영역이, 결국에는 이 사람, 이용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불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다 보고, 그 안에 대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텍스트 인증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비교하거든요. 컨텍스트 인증 같은 경우는 결국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행위를 규정짓는 프로파일링이 있을 거고, 그 프로파일, 이 사람마다 하는 행동들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0메가 이하의 데이터만 다운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프로파일링을 학습을 해서, 프로파일링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그게 다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즘에 보면은 이제 XAI라고 해서 AI로 뭔가 판단을 했는데, 왜?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까 쭉 봤었던 AI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진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스팸이다, 햄이다. 이거 스팸이야, 햄이야 라는 정도만 나오는 거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범위 중에 하나는 이상 탐지 같은 거. 이상 탐지를 했어요. 근데 이상의 탐지의 영역에는 고장, 장애, 보안 위협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려면, 담당자가 취할 수 있게 하려면, 야, 너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어디서 조치를 취해야 돼라는 정보까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XAI입니다.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DB 접근 제어라든가 취약점 분석, 일반 시스템 보안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그냥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DB 접근 제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순하게 로그인 같은 것도 인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악성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컨텍스트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당연히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인증 같은 경우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보안 취약점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보안 취약점 관련된 건 다 AI가 지금 유사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은 좀 길게 했지만 뒷부분은 좀 간단하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정보보호 전공이니까 아마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는 사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사이버 보안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양한 분야,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시간 조금 시간이 오버했는데 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했고요.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